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시끄러운 와중에 여야는 당의 수장을 새로 선출하며 체제 탈바꿈 중입니다. 외부자들이 놓치지 않고 신임 당대표 중 한 분을 포섭했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국회 여인 천하를 이끌어갈 바른정당 신임 당대표 이혜훈 의원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부자에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진중권 교수님이랑 구면이세요? 저는 뵀는데 저를 기억하실지. 어디서 뵀죠? 이렇게 행사에서 뵀습니다. 아, 행사에서? 네. 오, 안녕하는 원장님과는. 저기는 동기고 친구죠. 예. 동기요? 예. 아, 제가 한 10년 후 미로 보입니까? 아니요. 예. 오빠라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게스트 대접은 확실히 해주시네요. 확실하게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외부자들이 좀 자부심이 있다면 그래도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이 대통령 그렇죠. 되신 분이. 아유, 영광입니다. 그리고 잘 돼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아, 축복해주는 자리시네요. 예. 그죠? 우리 저 충남도지사 안희정 도지사 전 김문수 전 도지사 잘 되시겠는데요? 그렇죠. 잘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잘 되길 바랍니다. 아, 이게 완전히 양극이네요. 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네. 자, 지난번 그 빨간 전화로 우리가 전화로 만난 이후에 짧은 사이에 정말 그야말로 계속 승진하셨습니다. 유리 천장을 뚫고. 여성 천한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 집권 여당의 그 민주당 당대표도 추미애 여성 의원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거 중인데 신상정 의원 정의당에 있고 이들 바른정당에서 여성이 당대표가 됐는데 굉장히 여기까지 오시기에 험난한 길을 걸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유리천장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우리 전 작가님도 늘 얘기하는 게 그 여성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차별을 그런 한계 이런 것들을 토로하셨거든요. 어떠셨어요? 뭐 제가 공천도 떨어지고 뭐 시베리아 벌판에도 나갔다가 또 두 번째 제가 다시 이제 선거에 나오려고 했을 때는 뭐 자객도 보내고 별일 다 있었던 건 다 아시잖아요. 예. 뭐 꼭 그 여성이라서 겪은 건지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여성은 그런 일을 겪을 때 남성들처럼 소위 이제 패거리가 있어가지고 도와주고 으쌰으쌰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게 사실 잘 없죠. 혼자 당하면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들도 썰물 빠지듯이 이렇게 쫙 빠져버리고 네 일은 네가 혼자서 감당하는 거야. 이런 게 많죠. 정말 그때 조윤선 전 장관하고 붙었을 때 사실 사람들이 다 조윤선 장관이 이길 거다 이제 다 그렇게 봤어요. 진짜 아까 자객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도 자객 공천이 있는 것처럼 의도된 공천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저 진짜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 서초가 뭐 장짜리 붙은 사람은 당연히 그 캠프에 가 있었고 장짜리 붙지 않은 사람도 다 가 있었고 저는 뭐 조그만 사무실에 지금 우리 저랑 같이 온 친구인데 비서인데 그때는 한양대 4학년 졸업생이었거든요. 친구 하나랑 우리 구의원님 그것도 이제 전직 구의원님 한 분이랑 한 두세 명밖에 없었으니까 그 너무나 비교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불쌍해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왜 이 길을 시작했나 그냥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 안 돌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저를 믿고 같이 가는 한 두세 사람이 저보다 더 실망하고 그분들한테 미안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어떤 때는 일단 끝까지는 가보자. 지더라도 담당하자. 권력 의지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권력 의지가 아주 탁월하다는 점이 저는 강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참 그런 데서 좀 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로서 자신은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뭔가요? 지금 바른정당이 생존의 갈림길에 있다. 지금 같은 때는 이혜훈 같은 사람이 나서서 좀 당을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유불리 별로 따지지도 않고 상당히 보면 좀 지르는 타입이잖아요. 그러니 그냥 뭐 저 사람은 그냥 자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앞길로 내달리는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한테 한번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걸어보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김무성 의원이 안 도와준다더라. 심지어는 이혜훈 의원 때문에 김무성 의원도 다시 탈당 안 되더라? 자유한국당으로 간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오해는 다 푸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혜훈이 당대표가 되면 이제 K모 의원님이 탈당한다더라 하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저 반대 운동을 막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이제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김무성 의원님을 찾아뵈러 갔더니 김무성 의원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도 그 소문 들었다. 네가 되면 내가 탈당한다고 소문 돌았던 거. 근데 그거 다 말짱 거짓말이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왜 다 풀었어요? 그게 친절하시죠, 그럴 때요? 아니 선거 와중에 하죠. 끝난 다음에 이거를. 그래서 선거 와중에 이제 김무성 대표님 말을 이제 이렇게 꾸며내서 활용한 분이 있으신가 봐요. 자, 대한민국 보수의 최대 위기 상황에서 보수 양당 지도부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난 3일 홍준표 전 지사가 감자밭에서 재부활 했습니다. 홍준표 신임 당대표와 자유한국당의 감자밭 선출 퍼포먼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좀 뜬금없던데요. 좀 너무 안 어울려서 왜 감자밭이었을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뭐 캐도 뭔가 사랑을 받는다는. 아유. 근데 왜 감자래요? 서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뭐. 감자 수확철인가 보지 지금. 몰라서 물은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모르겠어 왜 갔는지. 그 본 사람들도 취지를 모르겠는 거야. 아니 이벤트를 하려면 설명이 필요 없이 영상 하나로 알아들어야 그렇지. 되잖아요. 맞아요. 다들 이렇게 설명을 구하고 있으면 실패한 거죠. 설명이 필요 없어야 된다. 이 대표는 좀 알 것 같은데 그 당의 그 그러게요. 심경을. 아니요, 저 네. 그 당을 너무 이해 못해서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그 감각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그런 쇼맨십이나 아니면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또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참 감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바른정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을 올리지 못할까? 뼈아픈 지적인데요. 지난 한 4개월 대선 기간 포함해서 선장이 없이 그 정치 경량기에 저희가 좀 표류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사실 이제 낡은 보수들은 저희에게 뭐 거짓 프레임을 걸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적절히 대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신 정당이라는 말에. 예. 사실 이제 그게 전혀 성립하지 않는 건데 왜냐하면 그런 프레임은 주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전제 하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정치인, 국회의원,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의 주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거짓 프레임인데 저희가 그거를 바로 불식시키는 대응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부분 굉장히 뼈아프게 느끼고 새로 이제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건 대응하고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 대표는 보수 정당으로서 홍준표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하고 보수의 가치를 경쟁을 하려면 어떤 그 보수의 가장 큰 가치는 희생과 책임이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다른 정당도 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희생하는 모습은 네. 자유한국당이 절대 안 보이는 모습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보이면은 됐었죠. 네, 바른정당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저희는 차별이 된다고 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이란 사태를 만들고 보수를 초토화시킨 사람들이 사과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지만 바른정당은 이 가시밭길을 가면서 지금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이 고생을 하는 것도 일종의 희생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과는 저희들은 차별화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 대표님이 당내 구박들이 구박해도 나는 쇄신을 멈출 수 없다라는 강경 입장을 비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이분이 친박 도움으로 대선까지 치렀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와가지고 지금 또 친박 쳐내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그리고 또 친박한테 그나마 징계답지도 않은 징계지만 아주 미온적인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져 있던 걸 이분이 다 무장세 해제시켜버렸잖아요. 그래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징계 다 없애놓고 이제 와서 쇄신하겠다는 거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를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락가락하세요. 홍준표 대표는 처음엔 들어가면서 그 친박을 깠어요 또. 양박. 양박이라 그랬죠. 예, 양박이랬지. 양아치 친박이라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는 친박의 도움을 받아갖고 대선을 치러요. 예. 그 대선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대선이라고 쓰고 당대표라고 부른다. 이분의 꿈은 당대표가 되는 거다.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면서 자기를 도왔던 어쨌든 미운하고 오나 자기를 도왔던 친박을 또 공격을 해 이제는.
친박을 배제하겠다는 게 이제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국정농단 세력을 척결하고 보수를 쇄신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당 대표인데 니들 이제 죽어. 내 세력을 심겠다라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쇄신 대상이에요. 그게 무슨 쇄신이야 그게? 바로 또 그 다음에 퀴박이라고 그랬던 건 기억하시죠? 퀴박, 바퀴벌레. 그러니까 그죠 언론에 다 났어요. 바퀴벌레. 그렇게 왔다 갔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쇄신한다는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심 안 두셔도 돼요. 양박이나 퀴박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섬뜩한데 준표 스타일이다 생각하니까 별로 막말 같지도 아니 그러면 홍준표식 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고요. 대한민국 정치를 희화하고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혐오감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런 분들 때문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에서 있어서 안 될 일이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그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당선되고 나가지고 보통 다른 당들을 방문을 하잖아요. 심지어 그 대통령이 당선되신 그분이 원내에 있지도 않은 정의당까지 방문하는 이런 판인데 세상에 민주당 딱 방문하고 바른정당 방문 안 했어요. 저희만 안 한 게 아니라 국민의당도 안 하고 정의당도 안 하고 다 안 했어요. 그분은 힘센 사람만 관심 있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밴댕이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즘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연일 바른정당에 돌직구 시그널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가장 핫한 발언들에 대해서 한 줄 리필로 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홍준표 대표님 많이 하셨으니까 하고 싶었던 얘기 한 줄로 명쾌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영환 원장님은 미남이다. 이혜원 대표의 대답은? 평소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한다. 네. 연습이야. 안 좋아하면 어떻게 좋아해야지. 예문일 뿐이야. 이거 안 나가는구나. 네. 연습. 아니 나가 근데.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패션 좌파, 금수저 2세들의 사이비 보수다. 이혜원 대표의 답은? 애기 같으세요. 혼자 힘으로 싸우다 안 되면 꼭 엄마 아빠 끌고 나오는 애기들 같아요. 좋습니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온 기생정당이다. 여러분. 저런 막말 좀 못하시게 국회에서 누가 법 좀 발의했으면 좋겠어요. 홍준표 발언금지법. 잘한다. 바른정당 입당 타지는 거짓. 공작정치 밝히겠습니다. 이혜원 대표의 대답은? 근데 저런 주로 반응은요. 도둑이 재발 들일 때 하는 거랑 싱크로 100% 같은데요. 바른정당 지방선거 전까지 자유한국당에 흡수될 거라 예상합니다. 대답은? 저거 실화예요? 근데 꽃가마 태워주셔도 갈 생각 제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홍준표 대표님께서 보고 계실지 주변에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출연을 원하신다면 저희 제작진과 상의를 해보시고요.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패션 좌파, 금수저 2세들의 사이비 보수다. 아마 저희 당의 이제 일부 의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집에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정책을 만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은 무조건 그럼 개혁적이냐? 저는 홍준표 대표님 같은 분이 반개혁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을 가장 편들고 네. 경제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반칙 횡포를 일삼는 사람들을 방조하는 걸 넘어서서 비호 대변하는 그런 세력이 가장 잘못된 세력이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기생정당이라는 발언은 그거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막말이죠. 예. 저런 막말이 우리나라 정치를 좀먹는 거죠. 예. 그런다면 자유한국당에 흡수될 거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를 자꾸 이렇게 계속 발언들을 해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연탄가스 같은 발언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저런 발언 네. 정말 하시면 안 되죠. 상처받지 말고 아예 자유한국당을 흡수하겠다. 그래서 제가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 그런 거죠. 그렇게 흡수하겠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보수의 본진이 되는 거는 자유한국당이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입당 타진 거짓이다.
공작 정치 밝히겠다 했는데 전후 사실 좀 아시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죠. 그래요. 궁금해요. 아니 굉장히 그거는 궁금해, 진짜. 사실은 정병국 의원이 책에 쓰신 거고 홍준표 당대표는 말씀하시는 건데 두 분 다 같은 공장에서 제가 한솥밥 먹은 지가 1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삶의 궤적, 행보, 인품 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잖아요.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근데 정병국 의원은 굉장히 진지한 분이에요. 사석에서도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제가 10몇 년 동안 본인이 원고를 꼼꼼히 고치고 쓰고 계속 오탈자까지 고쳐 쓰는 그 책을 쓰면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진실 게임처럼 지금 되고 있는데. 근데 나머지 한 분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이 계속 달라지는 분을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니, 안혜원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보통 책에 쓸 때는 허위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증거가 되죠. 책이란 것은. 아마 감수도 받지 않았을까요, 변호사에? 그렇죠. 변호사 감수 대부분 받죠. 맞죠. 인정한 부분은. 제가 정병국 의원님한테 들은 얘기는 당시 저희가 탈당하고 창당하는 과정에서 바른정당에 그 엄청난 타격을 가한 세 사람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예. 에피소드를. 근데 다 실명으로 썼대요, 처음에는. 근데 마지막 원고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이분만 실명을 나머지 두 사람에 하겠다. 대해서는 고민 끝에 실명을 지우고 익명으로 썼는데 이분만은 여러 번 고민하고 결국 실명으로 남기기로 결정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입당 타진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때 자기가 어느 당에도 안 있었는데. 그러니 제가 이걸 보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그런 펄쩍 일인가? 뛰냐는 거예요. 혹시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분이 있지는 않을까? 그쯤에서 네. 정말 욕먹는다. 그건 돌아오고 싶어도 아니, 못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질문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명 이상이다, 아니다. 이다. 3명 이상이다, 아니다. 저한테 얘기한 사람은 한 셋 정도 되는데 셋 이상은 제가 저한테 얘기 안 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모르죠. 다 만나본 건 아니니까. 진짜 오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올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이제 그분 이제 보고 싶다. 저하고 힘들죠.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 13명 안에. 지금도 따로 단둘이 밥을 먹기도 하고 차도 마시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우 정말 미치겠다. 못 살겠다. 정말 내가 그때 뭐가 쉬었나 봐. 정말 내 발등을 찍고 싶어 이러는 분이 있거든요. 아 그럼 오세요. 오면 되지. 이러면 아우 지금 가면 죽는 거 어떻게 가냐.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에요. 정치적인 립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얼마 홍준표 대표가 흡수론을 예고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은 후보도 제대로 못 낼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바른정당 대 자유한국당 승리를 점쳐본다면 모르겠어요. 두 당 다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바른정당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보다 좀 불리한 게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TK라는 어떤 지역만은 그래도 잡고 있잖아요. 근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TK 이외의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이 1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수의 대표를 누구로 몰아줄 것인가. 아마 보수적인 유권자들도 이제 판단할 겁니다. 자유한국당? 아, 이거 너무 심한데? 바른정당? 아, 조금 더 약한데?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 있잖아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낸다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내가 볼 땐 바른정당이 약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참 힘들 거라고 봐요. 정말 잘 되길 바라는데 자유한국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바른정당도 사실 정치라는 것이 이제 워낙 베테랑이니까 잘 알겠지만 힘과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반이 너무 없는 데다가 물론 저는 TK가 전부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지금 너무나 초라한 보수의 모습이 정말 TK에서 누가 힘을 잡느냐가 보수 정당으로서 살아남는 거에 바로미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정도로 보수가 추락한 거예요. 근데 서울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충청도, 강원도, 뭐 제주도 사실 보수층은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못 얻느냐 하는 점이에요. 지금 TK 작군제들 다들 말씀하시는데 과거 보수 세력의 주력 부대는 사실 TK 6070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가 보수의 주도권 싸움인데 바른정당은 대선을 거치면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보수가 절대 다가가지 못했던 젊은 층이 저희의 주력 부대가 돼버렸어요. 그동안 사실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 사람들은 젊은 층을 얻으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절대 젊은 층을 얻질 못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수도권 2030이 저희의 당원의 중심 분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물론 그렇다고 연세 드신 분들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외면하자는 게 아니라 중심을 수도권 2030에 두고 여기서부터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협치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 체제에서 보수 정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바른정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 최근에 그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국가 원수가 외국 방문해가지고 외교 활동하는 동안에 비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동안 자제하겠다. 청와대 이렇게 얘기를 비판을 했단 말이죠. 자제하겠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추기경 심사도 보이콧하고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더 합리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대승적으로 좀 그렇죠. 이렇게. 바로 한 일주일 전에 제가 했던 발언을 이분이 그대로 카피를 하셔가지고 지금 별명이 댓글에 보면 따라쟁이로 돼 있어요. 예, 컨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 외국 나가 계시는 동안에 직접적인 공격 발언 자제하자라고 저희가 선언해도 그것도 그대로 따라하셨어요. 근데 이제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쟁과 민생은 연계하는 것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게요. 사실 제가 문정부 출범 6일째에 문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다가 많은 보수들로부터 돌을 많이 맞았습니다. 소통 잘한다고 말한 건데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문정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적극 반대한 거는 딱 하나, 김상곤 후보자는 임명 안 해줬으면 좋겠다였어요. 근데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강행을 저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건 좀 유감입니다. 이렇게까지 김상곤은 저희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걸 바로 그날 강행 처리해버린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니 이것은 저희가 반대 의사를 좀 며칠간 밝히자라고 해서 지금 추경 심의가 스탑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게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국회에서 과연 이분이 그 직함에 적합한 분인지 안 적합한 부분인지 그걸 갖다 검증만 해주시면 돼요. 검증을 근데, 했어요. 그렇지, 검증을 그래서 했는데. 바른정당에서 잘한 분이 김세연 의원이 검증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김세연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그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도 저분이 적합하지 않은데 대통령 그래도 강행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청문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있잖아요. 내로남불이에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나 보수 정권 때도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드러눕지 말았어야죠. 저도 그거 이해하기 때문에 야당은 물론 똑같은 논리로 연계시키는 게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야당이라면 연계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아예 들어누워서 모든 걸 못하게 했죠. 합리적인 보수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과거에 당신들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부적합하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책임,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국민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내릴 것이다. 여기까지 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바른정당에서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검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세연 의원이라든가 또 이혜훈 대표가 이야기를 아주 설득력 있게 했어요. 특히 김상곤 후보자는 이런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은 A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상관도 없는 B나 C 자료를 쓱 끼워넣은 거예요. 이거는 자신에 대해서 검증을 말하자면은 거부하는 것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무시한 거예요. 결국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을 좋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면 됐지 초석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바른정당에서 이번에 상당히 반듯하게 바르게 했는데 그거를 귀담아 들었으면 참 좋지 않았나. 김상곤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에서 지향에는 맞다고 봐요. 맞아요. 이념적 논란이 있는 사람이 교육의 수장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어요. 한국 사회 전체의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정체성을 영향을 생각한다면 뭐 국토부 장관이 이념 편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념 편향 논란이 심각한 사람, 반헌법적 인사가 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럼요. 가장 가치 중립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육 자체가 이념 논란의 수정장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애들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건. 근데 이제 바른정당의 두 가지 인상적인 내용이 이혜훈 대표 이전에 어떤 상황이 돼도 추경심의에 참여하겠다. 어떤 상황이 대도가 아니었는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대표되기 이전에 추경심의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병국 의원이 추상적인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근거 없는 빨갱이론 이런 등등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제는 그거로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 김상곤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분이 2년 편향은 있지만 이미 경기도 교육감을 선출직으로 통과했던 경력이 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약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강행을 해서 부담을 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얘기했듯이 지지율 하락이 오늘 한 이때로 안고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프로세스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계속 보이콧하고 이거 말 거냐? 아니면 추경심의에 참여할 거냐?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저희는 이제 조대엽, 송영무 두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당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두 후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향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11일 이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추경과 관련한 저희 당의 입장을 밝힐 거예요. 이해운 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지요. 문 대통령이 현실과 괴리된 낭만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도 공동 성명도 저는 여러 번 꼼꼼히 봤고 원문도 보고 한국 번역본도 봤는데 분명히 주도권을 갖는 것을 지지한다. 그다음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것도 뭐 지지한다 하는 부분에 보면 꼭 조건이 달려 있더라고. 일정 요건 하에서. 그다음 일정 요건이 성숙되면 이게 다 있습니다.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이 얘기하는 소위 비핵화. 그 비핵화라는 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비핵화의 조건이 충족되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의미이지 무조건 대화를 지지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게 한다는 것을 미국이 동의하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북한이 보란 듯이 우리 대통령의 얘기를 정말 뭉개버리듯이 저렇게 ICBM을 발사했고 이게 거의 핵 완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단계인데 사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자꾸만 미국 본토를 공격하고 우리한테는 오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답답한 게 그게 미국을 왜 본토를 겨냥하겠습니까? 미국의 발을 묶어놓고 결국은 우리를 향하기 위한 전략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로 올 가능성이 100%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사드 배치를 처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루라도 빨리 갖다 놓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건데 이렇게 지연하는 게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국민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이걸 지연하는 우리 대통령 그리고 자꾸 대화를 얘기하시는 우리 대통령이 좀 너무 낭만적인 우리 민족 우선론에 빠져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그 논쟁점은 좀 차치하고 이해운 대표께서 바라보는 건 대북과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저는 포괄적 접근 미국이 얘기하는 그 방법이 그래도 가장 현실성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단계적 접근 계속 얘기해 오시지만 결국 북한은 자기들이 먼저 얻을 걸 얻어놓고 그다음 자기들이 해야 될 다음 단계인 숙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핵 개발을 가열차게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보다 포괄적 접근법으로 일괄 타결하는 거, 핵 폐기와 비핵화와 그다음에 제재를 풀어주는 거와 국제사회 일원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일괄 타결하는 게 그래도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이게 그동안 말만 돼왔지 한 번도 실행이 될 가능성이 없었지만 트럼프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걸 막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찬스가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 쪽에서 자꾸 대화에 매달리면서 이 실행에 옮기는 걸 물거품을 만들어 버리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는 거죠. 전역 작가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도 들으면 그렇게 막 심하게 누군가 비난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분을 아직 못 뵀어요. 그만큼 적이 없는 분일까요? 이해운 대표님? 뭐 꼭 그렇지는 않고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본인만 모르지 뒤에서 수많은 화살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두루두루 좋다 하면은 그건 정치력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현 의원은 이제 장점이 경제 전문가고 또 떨어져도 받고 저도 받고 이런 것이 저는 정치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앞으로 이제 바른 정당에서 그 포용력 있게 그다음에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해운 대표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보수 위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에는 공감을 하시나요?
네. 있는 거죠. 언젠가부터 우리 진중권 교수와 봉도사님께서 보수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이거 진행하면서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유, 몇 달 동안 계속 제가 바른정당을 키워주는 컬럼을 썼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보수가 왜 건강해야 하고 나가야 할 방향은 뭘까? 예측컨대 뭐 좋은 결과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0년이 1차 중요한 총선이 이제 한 번에 그 심판받는 시기고 2022년을 향해서 또 뛰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정말 건강한 보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니, 바른정당 바른보수. 어떤 보수가 바른보수냐? 그럼 우리 보수가 뭔가? 이에 대한 냉철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저희가 대선 내내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구나. 우리가 하겠다는 국민들이 보수를. 이해를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이나 이 바른정당이나 보수층이 아니라 진보층이나 뭐 관계없이 비장함이 없어 보이는 게 문제예요. 비장함. 그는 정치에 있어서 정말 정치는 목숨 걸고 한다는 말을 수없이 하는데 진짜 목숨 걸고 하는가, 목숨 걸고 보수의 지지층을 대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아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진중권 정말 비장해. 아니, 보수에서 잘 말씀하신 게 내가 뭔가 0.2%가 내가 예. 못 빠뜨린 게 있는데 그걸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초재선들이 이렇게 수능적이라는 거, 대부분의 당이 위기가 오면은 잃을 것이 없는 초재선들이 정풍운동을 일으켜요. 근데 노정풍운동 아니겠어요? 또 바른정당도 너무 조용해요. 오로지 그 안에서 오글오글 보글보글 하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카더라 이런 것만 나오지 그 당에서 누가 쓰러졌냐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비장함이 저는 필요하고 그 역할을 이혜원 대표가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바른정당이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을 얻지 못했지만 그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쪽지를 남겨주고 간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고맙다. 내가 보수인데 평소에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보수가 얘기도 못했다. 이제 비로소 내가 떳떳하게 내가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는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단 한 차례, 두 차례의 선거 결과에 일비하지 마시고 정말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정말 긴 호흡을 갖고 좀 가셨으면. 자, 이렇듯 보수의 길이 험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앞으로도 갈 길이 멀죠.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저희들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균형되게 발전하려면 건강한 진보와 함께 건강한 보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저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보수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당장 열매를 맺긴 어려워도 길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인대를 가져주시고 저희들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서 격려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네, 하여튼 애정 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긴 시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이혜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도 속고 국민의당도 속았다. 제보 조작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민의당의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말입니다. 진상조사단이 일주일 만에 발표한 내용도 몰랐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불행하게도 국민의 69%는 그 제보 조작의 책임이 이유미보다는 국민의당 측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유포한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당 차원에서 유포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해 보면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유세장에서 그냥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계속 유포시켰거든요. 이거 당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싹 빠져나가고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민도 속고 국민의당도 속았다. 공당에서 낼 수 있는 입장이냐. 여기서 이제 비판을 좀 받아야죠. 이런 건. 그리고 이제 당내 진상조사단을 발족시켜가지고 조사를 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저렇게 가혹하게 저렇게 혹독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사죄를 하는구나 조사를 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정말 그 민주당의 박관웅 그 의원이 얘기한 대로 한마디로 스스로에게 가이드라인을 줬다 그러니까요. 이런 평이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거예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들은 다 몰라 이러면서 서로 수신호를 교환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국민의당이 이거 저기 어떻게든지 살려봐야지 했던 국민들도 아마 마음을 다 접었을 거예요. 너무 파렴치하지 않나. 원래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는 봤을 게 거예요. 검찰한테 주는 거잖아요. 권력자가 검찰한테 그러니까 야당이 주는 무슨 건데. 가이드라인을 그렇죠. 그 가이드라인은 자기들 그렇죠. 자기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이렇게 발언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증언해. 이야기하면 사실 정치인들은 자기들 잘못했다고 인정한 순간 120%를 사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 사죄하면 국민들 중에서는 특히 반대자들한테서는 오히려 반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사실 처음부터 무조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우리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 하면서 안철수 대표도 부른 대로 나가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도 부른 대로 나가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줬었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렇죠. 그러면 뭔가 자신이 있나 보구나. 자체 조사하면서 정말 멋자리 나오니까 오히려 의혹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 이렇게 보세요. 기업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게 제가 칼을 사서 칼을 싹 손잡이도 잘 만들고 이걸 제 방 안에서 쫙 만듭니다. 칼을 딱 잡고 거울을 쳐다봐요. 이거 범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 칼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휘두르고 누구에게 위해를 가할 때 범죄거든요. 그 증거를 다 조작해요. 여기까지는 범죄 아니에요. 기자회견 하는 순간. 그럼 적어도 기자회견 했던 사람, 기자회견을 종영했던 이준석,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김인원, 김성호, 그리고 기자회견을 전체적으로 주도했던 단장, 이 5명은 이 기소가 불가피한 거예요. 속았다잖아요. 누가요? 속았다. 그걸 누가 판단한 줄 아세요? 알았느냐 몰랐느냐 속았느냐 속지 않았느냐는 누가 판단하냐면 검찰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판단해요. 저는 아까 봉도사 말씀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증거를 조작해갖고 갖고 있으면 죄가 아니다. 과연 죄가 아닐까요? 마약을 피우지 않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마약을 소지하면 그건 죄가 돼요. 그리고 공당인 정당에서 그렇게 조작하고 날조했다는 것은 그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고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무기 소지, 그다음에 범죄 모의, 범죄가 됩니다. 네. 범죄가 돼요. 죄송합니다. 범죄가 되는 쪽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추미애 대표는 머리 자르기라는 발언까지 내놨죠. 집권 여당에서 나와가지고 코멘트할 필요가 없다. 이건 철저하게 검찰에서 알아서 해야 할 사안이고 그다음에 언론이 담당할 역할이지. 또 당이다 하더라도 당에서 물론 이제 의원 몇몇 사람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당 대표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 국민의당이 불난집 아니에요. 그런 불난집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좀 위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추경이라든가 엄청난 그렇죠. 그 문제가 사안이 걸려 있고 있잖아요. 청문회도 지금 사실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예요. 이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제가 싫다 하더라도 관계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은 교실 내에서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지막 마지노선은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그것은 사실 국회 내에서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때는 과거에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국민의당이 잘못했죠. 그렇다면은 더 잘해보자는 의미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예리하게 정말 칼을 찌르라도 이렇게 찌른 거하고 찔러서 긁어낸 거 아니 느낌이 틀린 겁니다. 폐부를 찔러.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긁어내는 거고. 그런데 이제 특히 정당의 지도자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당대표는요. 일주일에 카메라에 쓸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카메라가 집중되는 게 월수금 3번입니다. 최고위원회를 당대표가 주재를 해요.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돼요. 두 번째, 이 말 자체가 흉측한 얘기를 했어요. 머리를 잘랐다, 꼬리를 잘랐다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표현을 그럴싸하게 조어를 했는데 조어를 하려면 노회찬 의원처럼 좀 그럴싸하게 비유를 해야죠. 머리를 잘랐다? 꼬리 자른 거하고 머리 자른 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죠. 가뜩이나 이 전 세계가 테러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 가운데서 말을 재치 있게 하면 뭔가 자기가 멋있어 보인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상한 어휘 써가지고 뜨끔해? 튀어 보이는 것이 뜨끔해? 그건 진짜 그건 아니거든. 특히 당 나 대표가 그만 쳐다봐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진짜 특히 당 대표가 강박관념이 있는 재치 거예요, 있는 말로 해서 저거는. 관심이 끌려고 한다. 전 그건 아니에요. 자,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풀리지 않는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표와
한 차례 통화를 한 내용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이준서와 박지원 전 대표의 통화 여부와 관련해서 박 전 대표의 거짓 진술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팩트로 확인된 건 뭐냐면 그 5월 1일이죠. 기자회견하기 4일 전입니다. 그때 4시 31분에 36초간 통화가 있었어요.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이었죠. 예. 그분이 이제 박지원 전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이버를 통해서 자료를 보냈으니까 확인해 보라는 그런 내용의 통화를 아주 짧게 한 거죠. 짤막하게.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분이 사실은 이것을 알 만한 기회가 2번 있었던 거잖아요. 일단은 보냈어요. 바이버로 그 자료들 녹취 이걸 보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해명했냐면 안 쓰는 휴대폰이라서 보좌관이 봤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보좌관이 보고를 안 했을까? 그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보좌관은 자기는 뭐 그냥 보고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케이.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바이버 자료 보냈으니까 확인해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야 보좌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보냈다는데 보냈냐? 이것도 안 했다. 그리고 말이 바뀌어요. 6월 30일까지만 해도 전화나 문자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7월 3일에는 이제 뭐 통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통화 기록이 나와버렸어요. 통화 기억이 없는... 통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통화 기록이 나와버린 거죠. 그랬더니 현재는 뭐라 하냐면 통화는 했지만 통화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어떻게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거기 뭐가 있냐면 진상조사단 조사 발표를 하는데 통화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잠시 뒤에 정정을 해. 정정을 해요 또. 아 통화 내용 기억 안 난다고 합니다. 5월 1일이면은 선거 한참입니다. 그렇죠. 그때 뜨거울 때. 36초의 전화는 모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 선거 유세 중에 뭐 한 전화 오면 그래 알았어요 예 하고 끊었을 수도 있다고 저것 좀 봅니다. 봐주세요. 예, 봐주세요. 난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자 메시지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5월 5일 기자회견 전에까지는 기자회견 할 거라는 이야기는 알았을 거예요. 그거 당대표 그거 모르고 왜냐면 그 사안의 중요성과 사안의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당대표한테 어찌됐든 그날 전화로 연락했던 것은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충분한 의사전에 못 됐을지 몰라더라도 그러나 나중에 5월 1일과 5월 5일 사이에는 그냥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전 박지원 대표가 이런 맥락을 정확히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몰랐다. 이런 것 때문에 몰랐다. 그런데 지금 박지원 대표도 지금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수상적인 거죠. 본인이 나서서 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지지 말고 이제 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어디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당 스탠스는 뭐냐? 나는 다 그 자리에 없었다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다 그 자리에 없었다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는 없었는데 그러나 이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게 나의 의무였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정말로 조작된 자료임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작된 자료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중간이 있어요. 뭐냐면 조작된 자료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고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오케이 시켜도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나중에 나는 몰랐다라고 발뺌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책임을 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씨는 책임을 질 사람들이 있고 당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일단 선거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란 말이죠. 근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됐을 때는 책임질 사람도 있고 나는 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검증 없이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거죠. 36초를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가 어쨌든 거물 정치인인데 이준서라는 최고위원이 36초를 전화를 했을 때 기억에 남지 않는 내용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자, 또 하나의 의혹은 진상조사단을 통해 나온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입니다. 24일 이준서 씨와 독대는 했지만 이유미 씨 관련 이야기는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이 사실 지금 공식적으로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진상조사단이 안철수 대표를 불러서 뭐 모처에서 만나서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대표를 이제 최근이죠. 6월 24일에 만났다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5분 동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유미
구명 이야기, 이유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다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고 이유미가 상당히 지금 죽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조작됐다고 그렇죠. 조작 밝혔는데 이준서 최고위원이 설사 본인은 개입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사안 자체는 당을 엎을 만한 사안인데 이야기를 안 했다?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6월 24일 날 이준서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유미 건 때문에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검찰 출석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이유미가 당내에서 조작됐다고 그러니까 급해갖고 얼른 만난 그러네요. 거예요. 이거밖에 그리고 개연성이 없거든요. 이미 그때는 검찰에서 그냥 쫙 쪼여와가지고 당내에서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유미 얘기를 하지 않고서 이준서 최고위원과 만났다? 도저히 이거는 얘기가 안 되죠.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라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준서 씨가 찾아와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를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걸 무슨 얘기인지 왜 모르겠어요. 고소고발 취하해달라.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고소고발 건이 무슨 건이냐겠느냐. 그건 너무나 뻔한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왜 나를 찾아왔느냐? 캐물어가지고 무슨 일이냐 하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확인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된다. 솔직하게 가야 된다. 고백하고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거 알았다는 거죠. 최소한 내가 볼 때 사태를 다 파악했거나 아니면 사태를 다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고소고발을 취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말을 듣고 고소고발을 취해달라고 저쪽에 요구할 경우엔 내가 엮여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는 척하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내가 모르는 척하고 전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는 척하는 수밖에 없고 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버리는 추측이죠. 거죠. 그냥 상황으로 보자면. 저는 5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슷한 얘기인데 안철수 대표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당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준서 최고위원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요쯤에서 정리가 됐는데 만약에 이준서 최고위원이 구속이나 혹은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가 나는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추정컨대 이때 이미 서로 간에 말이 좀 맞춰진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뭐 사과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지적은 있지만 그래도 뭐 스스로 이렇게 침묵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당 차원에서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이 이건 아닌 것 제가 같아요. 지금 그 당은요. 당에서는 제가 보기엔 네. 그 당은 나는 그 범죄 현장에 없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각자 노력한 상황이에요. 알리바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각자가.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 누가 지도부가 딱 장악을 해가지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자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마비됐지 않느냐.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 그룹으로 그 당은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을 충분히 엎을 수 있는 안철수 후보의 판단은 뭐가 있냐면 저는 이 상황을 충분히 엎을 수 있는 안철수 후보의 판단은 뭐가 있냐면 정계 은퇴입니다. 그리고요. 정계 은퇴하고도 정치인들 다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옵니다. 정계 은퇴? 뭐 그게 중요해요. 얼마든지 정계 은퇴 시켜줄 수 있어요. 우리가 조그만 과자에 이물질이 있었어도 그 회사의 임원들과 사장이 그냥 쫙 도열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맞아요. 사장 물러나고 이사들 다 사표내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국민의 당도 정말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예요. 그 국내 정당을 또 있게 했던 호남 쪽에 그 어려운데 밀어줬던 분들에게까지.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그럼요. 쫙 그 사죄의 뜻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과거에 한번 그런 걸 보세요. 2002년도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한나라당인가 그 차떼기 막 돈 문제가 있을 때 느닷없이 후보였던 이해창 후보가 검찰청을 가요 그냥. 그리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날 조사하는 게 검찰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 사건은 위야무야 돼요. 그때 골든타임 준비도 하기 전에 쭉 갔는데 정치인이 그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면 네. 이 상황을 기회가 되죠. 빨리 덮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골든타임 때 안철수 후보가 나는 몰랐어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그러고 내가 검찰에 출두하겠습니다.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하면요. 의외로 저 사람이 그럼 뭔지요. 국민들이 박수 보내죠.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상식선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기자들한테 이야기해. 정치인이라면 앞으로 정치를 계속할 사람이라면 최소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인지
다른 의도로 안 하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굳이 이해를 하자면은 정치를 본인이 해야 되는가 말할까를 포함한 큰 거치 문제를 한번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근데 이게 또 이유미 씨가 긴급 체포된 다음 날부터 줄기차게 단독 범행이다라고 주장해온 분이 이용주 의원입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베테랑 검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허술한 조작의 덫에 걸려든 상황. 이유미 씨가 5월 8일 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대로 망하면 당이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아무 말 못했다. 당 자체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끊느냔 말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용주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를 이 사실 다 아는데도 이거 녹음 파일 자체를 갖다가 못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지방에 있어서 못 들었다 그래요. 지방에 못 들었다고 하는데 이준서 씨 같은 경우는 녹음 파일 들려주겠다. 내가 아니 그리고 요새 녹음 파일 듣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냥 카톡에다가 붙여서 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카톡 같은 거 공개할 때도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빼고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검찰에 수사까지 넘겼다고 말하면서 단독 범행이다. 그럼 발표할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제가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자, 지방에 있어서 못한다 그랬는데 기자회견을 하라고 지시하셨나요? 이용주 단장한테. 저는 지금 지방에 있어서 못 가니까 나 하셔라. 그럼 무슨 내용인지 알았나요? 그러면 잘 몰랐는데 그럼 어떻게 모르는 걸 기자회견 하라 그럽니까? 제보 들어온 걸 기자회견 했다고 이유미 씨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확인도 하지 않고 이유미 면담을 했는지 이준서 면담을 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사건이 터지자마자 즉각적으로 단독 범행이라고 해요. 어떻게? 그러게요. 이거는 본인이 안 거예요. 자기까지 이것이 파장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딱 짰죠. 그래서 무슨 단독 범행이냐 그러니까 증거 조작은 단독 범행이라고 그랬어요. 기자회견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 실행에 착수한 거. 이용주 의원은 무척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자르려고 했던 흔적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다른 야당들은 지금 새 당대표 선출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와중에 국민의당의 비대위 체제에서 터진 역대급 대형 사건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자, 결국 국민의당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탈당할 것이냐, 아니면 정당 해체할 것이냐, 뭐 별의별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건이나 이제 잘못은 저지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국민의당의 대처는 지지자는 물론이고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모조리 실망을 시켰어요. 즉 그 뜻은 앞으로 국민의당의 미래가 없다는 거겠죠. 국민의당의 내일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을 제외하고는 사실 큰 조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은 당선인데 내가 속한 정당이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면은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고 호남에서마저 뭐 아주 엄청난 차이로 민주당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고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은 한국당보다도 더 진 그런 결과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는 아무튼 정계 개편이 한 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 도사님 쪽 말고 네. 철학원 쪽에서는 정계 개편 시기를 어느 정도 우리 철학원에서는 지금 네. 올 추석 때를 지나면은 추석이 있구나. 추석이 있습니다. 스산해지면 네, 추석 때 이제 후보들이 민심이 탁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민심이 막 여동을 치죠. 그때 이제 뭐 내부 상층 하층에서 그런 용투름들이 막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년회하고 용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아주 용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영환 의원하고 뭐 크게 견해가 틀리진 않는데 큰 틀에서의 최종적 단계의 정계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국민의당이 와야 될 것이냐 존속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기초와 광역 의원들이 가면서 의원들을 압박을 하죠. 같이 가자. 왜냐하면 우산이 돼줘야 되니까 국회의원이. 요 정도쯤은 있고 이게 정당끼리의 뭐 합종연회 요 정도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움직이거나 무소속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은 아주 가속화될 것이다. 국민의당이 간판을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금 있으니까. 10여 명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더 큰 틀의 정계 개편 또 내년 개헌 전국이 있기 때문에 개헌 이후의 상황들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20명 이상만 뭉쳐 있으면은 자 의회로 권리 다 왔을 때
캐스팅보를 잡고 있다는 거 엄청난 힘입니다. 네. 국민의당이 지금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국민의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당의 존립 근거 자체가 이번 대선을 통해 가지고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이 어떻게 탄생한 거냐면은 일단 민주당 정권 교체를 못하는 불임정당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그 정권 교체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 대안으로 이제 안철수를 세운 거죠. 두 번째는 호남의 그 지역주의 그 정치 세력들이 갖고 있는 친노 또 친문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이 두 개가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정당인데 이번 대선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문재인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안철수는 대안이 아니라 사실 아직 대안으로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줬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그 지역 구도라는 게 상당히 약화가 되고 지역에서 지금 세대로 가는 흐름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당이 존립해야 할 근거 자체가 지금 사라져 버렸고 당은 좀 남아 있는 건데 지금 합당이 되느냐 마느냐인데 이거 합당이다라는 게 정계 개편이라는 게 원래는 큰 정당에서 정말 아쉬운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데 지금 더민주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오히려 또 따로 있는 게 좋거든요. 국민의당이. 왜냐하면 더민주가 그 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국민의당이 자기들이 호남 정당이다라는 걸 자초를 해버려가지고 역으로.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준 거니까 저쪽에 그러니까 영남 쪽의 지역 구도를 무너뜨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게다가 뭐냐면은 반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당이 사는 일을 뻔뻔히 바로 반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호남 지역은 거기 진보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권 여당에서 정권 교체를 집권 여당이 사는 일을 국민의당이 사사건건 반대를 할 경우에 지역에서 또한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힘도 그렇게 크진 않다는 근데 생각을 이제 하는 또 거죠. 진 교수 말씀에서도 일리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또 하나는 내년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개헌이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가 계속될 수가 있어요. 네. 개헌에서 그렇죠. 소선구제에서 그것이 오로지 살아남을 길이죠. 선거구로 이렇게 변할 경우에 아주 큰 폭풍이 물어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전체 바닥의 민심이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는 접었는데 또 무슨 악몽들이 있냐면 깃발만 꽂으면 또 당선되는 이런 그러나. 그 광주, 호남, 그 전남, 전북의 이 지역 분위기에 대해서 지역 유권자들이 환멸을 또 느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어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일정 정도 경쟁 구도로 가져주면서 지역 유권자들을 좀 어려워할 줄도 알고 이런 분위기가 좀 존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 또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당의 전체 모습이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사라진다거나 거기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개헌 요소 하나 있고 그래서 아주 전면적인 정계 개편은 좀 안 갈 것 같다 이제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ICBM 도발로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 만에 북한이 6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를 가졌고 또 미국조차도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앙방송에서 김정은 위원 동지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ICBM을 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거를 북한이 확고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트럼프를 상대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틸러스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미국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 전 세계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우리가 굉장히 엄중히 받아들여야 되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우리 한반도에 도래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를 이제 미국인들 본 시각이 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북한이 500km를 쏴든 3000km를 쏘든 우리는 이역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북한이 그동안 북한 문제, 특히 ICBM이라든지 아무튼 북한 핵 문제를 그냥 국제 이슈로 봤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이 발사되는 순간 이제 안보 이슈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국제 이슈와 안보 이슈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팍스뉴스도 그런 이야기했죠. 북의 ICBM 발사는 역사적 포인트다. 그 다음에 또 게임 체인저다. 게임 체인저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 받는 게 굉장히 크고
그랬더니 북한에서 이걸 또 노골적으로 미국 놈들이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미국을 조롱하는 발언. 그것도 뭐 외무성 대변인 이야기도 아니고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이 이런 이야기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선물 더 많이 준비해라라고 하면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김정은이가.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북한과 대화 재개 의지를 피력하는 와중에 이런 북한이 도발을 하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은 좀 난감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북핵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한다. 이걸 사실 외교적 성과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오자마자 바로 그냥 북한이 걷어차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 넘지 마라. 너희들이 거기까지 가게 된다면 미국과 너희들 사이에서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말에서 그 레드라인을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ICBM의 완성을 레드라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핵탄두의 소형화 그러니까 500km 미만이죠. 그것과 그다음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성공한 것을 레드라인으로 볼 것이냐. 근데 지금 통상적으로는 ICBM 이 실험 발사 성공한 것을 레드라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제 대화 문제를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남북 관계에서 어느 정권인지 뭔가 해보고 싶거든요, 한 건을. 그러나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스포츠 교류를 이야기합니다. 스포츠는 모든 장벽과 단절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도구다. 저는 스포츠 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단일팀 이야기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네. 그랬더니 장웅이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북한 올림픽 위원이 당장 북한에 돌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주 조롱조롱 좋게 말해서 천진난만하고 나쁘게 말해서 절망적이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정치가 우선시 되기 전에 체육으로서 푼다는 것은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고 기대가 지나친 것이다. 자, 북한 애들 보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신베를린 선언은 아마도 이런 북한의 태도에 대한 인식이 좀 덜 된 상태에서 선언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수정을 하긴 했지만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북한 사람들이 웃어버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던진 메시지가 북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 기껏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내세워서 아마 미국하고 무슨 연결을 해주는 브로커 정도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제 ICBM의 성공 발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사안이 이제 마무리되고 끝났다는 그 단계에 이르렀다는 이 현실을 저는 직시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자꾸 낭만적이라고 비판을 하시는데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것들이 하나도 안 낭만적으로 진행된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데 앞으로도 계속 현실을 직시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략적 인내다라는 거 있잖아요. 해왔잖아요. 근데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만 됐어요, 지금까지. 이거 가지고 못 막는다는 거 알죠? 이번에 제재 강화한다고 안보리 열었는데 여기서 러시아하고 중국 협조를 안 해요, 이제는. 여태까지 숱하게 제재를 해봤는데 그렇죠. 이게 뭐 하나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맞아요. 또 제재를 네. 하느냐. 네.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게 군사적 옵션밖에 없어요. 북이 핵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직접 때리는 건데 그게 미국에는 옵션일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옵션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게 또 미국도 옵션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군사작전을 했을 경우에 북한은 당한다 할지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바로 북한에서 미국이 직접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땐 남북 간의 긴장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적인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바로 이 끔찍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뭐 현실만 직시하자는 얘기 아니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한미 동맹을 매우 공고히 해서 미국이 함부로 그런 군사적인 오퍼레이션이라든가 그런 작전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하고의 그 관계가 신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답은 명확합니다. 저는 그 이제 ICBM을 쏘자마자 이제 뉴욕타임즈가 북미사일 위기에 5가지 진실하면서 어찌 보면 지금 상황을 가장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좀 분석을 했는데 김정은이 그 신년사에서 올해 이 ICBM 완성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it will not happen.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발생했다. 그럼 실패했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 현실은. 두 번째, 오바마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전략. 강원 양대 전략을 썼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다.
중국의 압력이 특효약이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안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게 특효약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군사적 선택 옵션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다. 100만 명의 사상자와 1조 달러의 손실이 올 것이다. 한반도는 지구상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덜 끔찍한 옵션은 외교다. 어쨌든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군사적 옵션을 가지 말아야 돼요. 그겁니다. 미국이 과연 ICBM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해 가면서 이걸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미국이란 국가의 정책적 판단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까지 미국이 몰렸습니다. 사실 미국이 그동안 4개 노후 정책이 있었거든요. 예. 북한 정권을 교체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는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침공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이 4대 노후 정책이 있었는데 이 4대 노후 정책까지 아직은 허물 생각은 없어요, 미국이. 그럼 이제 그 전 단계가 뭐냐? 세컨드 보이콧. 세컨드 보이콧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중국 정부의 협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압박입니다. 중국 기업들 북한 교의 90% 이상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연간 50만 톤 이상의 원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경제 버티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 가운데서 북한과 거래를 한 기업은 미국과 거래를 막겠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 정부에서 사전에 알아서 북한과의 거래를 막아버리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국의 협조가 안 해주니까 세컨드 보이콧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미국이 쓸 수 있는 경제 압박 카드죠. 그런 이제 중국 기업들이 그럼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 매출이 1,000억인데 뭐 10억으로 북한과 매출했다 해서 나머지 990억에 우리 다 망치라는 소리냐 이런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의 이제 정책적 의지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런 손해,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하겠다면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참석자 독일을 가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귀를 쫑긋했던 게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이번에 이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재미있는 말을 하나 눈에 띈 게 있냐면은 장강후랑 추전랑. 그러니까 장강의 물은 빗물결에 의해서 앞물결이 흘러진다, 밀려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굳이 인용한 이유는 뭐냐? 앞선 보수 정권의 정책을 하지 말고 당신들이 뒷물이니까 뒷물로 교체해라 이런 이야기를 굳이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다오 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아니다. 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진핑은 아마도 이번에 굉장히 실망한 상태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국자의 이야기를 보면 재밌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솔직하게 양국 간 이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각자 얘기만 한 건가요? 허심탄회 의견을 교환했다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 이룬 것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무엇인가? 일단 북한이라는 이 나라 체제는 중국한테는 굉장한 자산이에요.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어떤 민주주의와 진짜 그 활발한 자본주의에 막는 일종의 버퍼존이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김정은은 정말 성가시고 말썽꾸러운 일종의 부채입니다. 빚이에요. 빚덩어리예요. 그래서 중국은 어떤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시진핑의 그 회담에서도 그게 충분히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은 혈맹이다. 한국은 25년 동안 수교를 해온 나라다. 이걸 볼 때 역시 북한에 굉장히 경도된. 그러나 또 하나 여기서 변수가 이제 북한은 옛날의 북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ICBM을 성공을 한 나라예요. 그래서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차원의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혈맹이자 동시에 빚덩어리인 김정은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중국도 굉장히 골치 아파질 겁니다.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은 저는 뭐 북한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거라고 보는 게 일단 북한 경제 자체가 우리랑 좀 달라요. 고립 경제입니다. 자력갱생 자체를 했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라는 게 적고요. 그다음에 타격을 받으면 경제적 타격을 받은 보통 나라는 이제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 몇십만이 굶어 죽는 그 와중에서도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굉장히 극악한 체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협조해 주겠느냐? 중국은 협조해 줄 수가 없어요. 북한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뭐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원유만 끊으면 될 문제인데 안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순망치안이라는 거죠. 중국이 제일 끔찍한 게 바로 뭐냐면 한반도가 통일돼가지고
두만강, 압록강 강변에 미군이 주둔해 있는 상황이 가장 두려운 거고 지금 또 트럼프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게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힘들어요. 한편으로는 남한과는 지금 사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 북한 문제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또 미국과는 또 뭐가 있냐면은 대만에다 무기 판매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다가 항공모함을 기착을 시킨단 말이죠. 그럼 2개의 중국 정책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뭔가 협조를 요청할 그런 사안도 아니거니와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는 기업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롯데 같은 경우에도 자기도 손해 볼 거 뻔히 알면서도 정부 눈치 보면서 그런 결정을 하잖아요.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세컨드를 보니까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마카오의 은행 하나를 미국이 제재를 가했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북한 당국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네. 그렇죠. 김정일의 비자금이 거기 있었는데 비자금을 몇 천만 달러를 못 빼게 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북한도 무역을 하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북한과 거래한 은행을 다 제재해버리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죠. 네, 저는 뭐냐면은 북한이 북한 경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북한에게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할 하나의 문제일 불가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핵이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라고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죠. 포기를 예. 하시고 우선순위다라는 거죠. 포기 절대 안 한다는 안 하는데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렇다면 포기를 안 할 거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결국 뭐냐면 핵 보유국이 된 북한이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전술핵 다시 재배치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예요. 이게 잠깐만요. ICBM 이전과 이후로 이제 그 한반도 정세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러시아나 그 중국도 ICBM과 핵 개발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이에요. 다만 강도가 우리와 미국과 좀 차이가 날 뿐이죠. 근데 이번에 ICBM 성공하면서 러시아와 중국도 무척 강경한 입장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동안 계속 강경하다고 했지만 아니 강경한데 진짜 강경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강경한데. 근데 왜냐하면 강경한데 이거를 북한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 핵이 꼭 미국으로 날아가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말까지 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그 강경한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한데 왜 안 했냐? 안 했을까 못 했을까? 이 고민을 해보면서 뉴욕타임즈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을 통한 압박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별게 없다. 할 수 없는데 자꾸만 중국한테 압박을 하라 그러는데 제일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게 단동을 통해서 들어가는 원유관을 끊는 겁니다. 예. 그걸 끊게 되면요. 한반도의 화약고에 불이 나버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북한은 명줄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게 원유만을 아니에요. 끊는데 왜 한바고 하얗고 그 논리의 비행 같은데 왜 좀 그냥 아니 원유관이 끊기게 되면 원유관이 확실한 끊기게 제재가 우리하고 되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건 원유관이 끊기게 그건- 되면 네. 북한을 완전 코너로 고립시키는 모는 거예요. 거죠. 아니, 완전 그게 코너로 해야죠, 모는 지금. 그러니까. 자, 중국이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제 제재를 취해 본 적이 없어요. 없기 없어요. 때문에 시진핑에 대해서 욕을 했지만 시진핑이 계속 속된 말로 둘러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의 지정학적 이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미국은 하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아마 판단하려고 할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 좀 북한 좀 알아서 좀 맡아달라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드 배치를 굉장히 빨리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중국의 전승절 행사까지 가서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억제를 할 수 있는 카드가. 아까 이제 원유 공급을 90%를 지금 중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끊는 경우엔 최대 위협이 되고요. 두 번째,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광산물을 엄청나게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고립된 경제가 아니에요. 중국이 기생하고 있는 경제라고 해야지 정확해요. 그러면 그것을 막을 경우. 그다음에 미국도 얘기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아달라. 이거 지금 전 세계의 북한 노동자가요. 안 가 있는데 거의 없어요. 아프리카에도 있고 네. 그럼요. 그리고 막노동하고 그들의 처우는 너무 열악하죠. 비참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지금 절대로 고립 경제가 아니에요. 국제 경제 속에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외화벌이고 마약이고 뭐 별별 거 다 하는 거죠. 세 번째. 이른바 세계 각국에 있는 대사관에 있는 인원을 최소화해야 돼요. 지금 핵낭 문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대사관에서 너무나 많은 비리와 문제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조여가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엔에서의 회원국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그 어떤 전쟁이 나는 것보다도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해볼만 한데 보세요. 아니요. 그걸 한다고 포기한다는 그러면 건 지금 정말 낭만적인 낭만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보세요. 문제가 해본 적도 안 했잖아. 불가능하죠. 그걸 아니요. 하지도 않고 무슨 그걸 어떻게 해요? 보세요. 자, 9년 동안 단절되어 있던 이 관계를 그만합시다. 이 얘기는 지금 자, 해답이 안 나오는 얘기니까. 자, 넘어.
북한이 안 하기 때문에. 그만합시다. 그만해.